사법개혁 왜 몰두하게 되었나?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 서구의 한명숙 총리.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당연히 그 박영욱 씨 물러나는 거 보고 한만호 씨도 딜리하면 상했는데 1심에서 24번 공판에 이겼는데 무죄됐는데 2심에서 4번 공판하고 그냥 그 검찰의 도서 인정해서 유죄.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 합의체를 올려가지고 8대 5로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3억 뇌물을 인정했다길래 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0년도 한만호 씨 옥중수기가 나오면서 진실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저 관련 책도 사고 유튜브 관련 거 보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해결하는데 결국 박병계 장관이 마지막 마무리 모해의중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당히 노력해서 이렇게 저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한명숙 진실 책에 과거 자세히 나오고 뉴스타파 보니까 한만호 씨는 한때 한신공영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다시 의중죄로 다 2017년도인데 2년 동안 감옥을 가요. 그 사이에 가족사가 망가집니다. 어머니, 여동생 자살하고 한만호 씨도 출소 후 6개월 뒤에 건강으로다가 세상을 뜨고 모해 의주로다 동원됐던 한모 씨는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됐죠. 공소시효 박범계가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 법원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가. 검찰 문제야 뭐 다들 많이 아니까 그렇고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이것이 왜 이용호 대법관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다시 무산이 되는지. 또 하나는 대법원 소부에서 사임 판사 이제 합의 거치지 않고 양승태가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전원 합의체로 돌려가지고 유죄를 만들게 합니다.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많이 나온 게 많았는데 그거는 이종홍이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배심제 도입,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기능 추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3분의 1 정도는 학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세 가지예요. 영장 다원주의, 배심제 도입, 헌법재판소, 재판 자격관 개방. 이래야 법률가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재판소. 근데 이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배심제가 각 나라에서 최근에 재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 줄 알았더니 역사가 너무 깊더라고. 영국은 600년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1789년도에 아주 그 헌법을 만들면서 권리장전에 배심제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민사도 배심제로 한다. 그 당시 기준이 $20 이상이면은 배심제를 한다. 이렇게 배심제가 뭐 전통을 넘어서 아주 인류의 유산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김웅 최근에 물을 일으킨 국회의원이지만 검사내전 여태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도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재판소원을 빼버린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가 빠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판사도 선출까지도 하고 배심제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도 하고 그런 것을 이 책에 써놨더라고. 그러니까는 법률가들은 어느 시스템이 국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최재형 씨는 법률가 전공도 아니고 그리스 문학 이런 거 전공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그리스
아테네가 아무래도 이 정치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 큰 원류가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90%가 재판소원. 독일은 50개 연방의 나라죠. 각 나라마다 대법원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확실한 삼심제를 거치고 연방 대법원도 또 분야별로 노사, 뭐 외교, 뭐 형사 6개 전문 분야의 대법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판결된 걸 다시 또 헌법재판소도 인원수가 많아요. 두 군데 나눠가지고. 그래서 모든 재판소를 거친 것 중에서도 받아가지고 자네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또 유럽에는 뭐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인권 전체 나라에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헌법재판소에 판결한 걸 다시 다 올려가지고 또 심사를 받아.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육심제야. 어떤 경우는 육심제라고.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선별해서 하긴 하지만 하여간 시스템이 우리는 보통 삼심제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럽은 거의 사안마다 유럽의 통합되고 있는 인권위원회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무슨 뭐 양심에 따라 양심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썼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본은 법관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한다. 그러니까는 일본 거를 흉내내면서 그것을 약간 사이비로 운영할 수 있게 말을 바꾼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다음에 이제 홍성수 이 책을 통해서도 놀란 게 뭐냐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는 검사가 불기소한 것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 신청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변호사한테 맡기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재정 신청하는 것을 확대하는 대신에 공소 업무를 다시 검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검사가 기각한 거를 그 고등법원에 올렸는데 공소유지 주체를 바꿔야지 다시 검사한테 주면 지가 기각한 거 올려서 지가 다시 또 공소유지 이것은 저기 고양이한테 생선을 다시 주는 거지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좀 더 이 디테일한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미비한 거는 또 이 책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과 검찰개혁 여기 뭐 검사와 수사권 조정 이걸 하는데 영장 청구권 이거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수사권 조정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근데 그 학자들이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있으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책에 보면은 헌법 내용 조항에도 헌법 기본 정신에 위배되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을 무조건 헌법 조항에 있다 해가지고 의원을 때린 게 아니라 헌법 조항도 위헌 내용이면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학자도 있고 저렇게 헌법에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또 학자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학자가 이거 또라이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는 김성호라든가 유승민, 박상도도 과거에 동의하고 주장했어요. 지네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지네들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을 쫙 한번 봤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도 재판소원 기능 추가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거 아직까지 이 의문은 아직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도 왜 저게 빠졌을까? 계속 여기저기 이메일로 보내고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 이 책에서 이제는 검찰의 역사,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그냥 뭐 검찰, 경찰에다가 웬만한 직결 처분, 긴급 체포, 강제 수사 뭐 이런 걸 다 줬어. 해방 이후에 그냥 뭐 검찰에다 54년도에 우리나라가 형사소법을 처음으로 다 만드는데, 참고로 일본은 52년도에 미군정에서 독립하죠. 우리나라는 48년도에 군정이 끝났나?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에 그 형사법을 쓰고 있다가 54년도 돼서야 형사소송법을 바꾸는데, 일제시대의 스타일 그대로 그냥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 무제한 직접 수사, 총괄적 수사 지휘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수사, 지네가 수사해. 그러다가 기소를 안 하고 덮은 거는, 그건 수사했으면은, 불기소했으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통보를 안 해. 이번에 그 유시민이 그 사건, 지네들이 은행 그 조사해서 검사했는데 기소를 안 하고 덮었어. 근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안 알리고 기록만 남겨두면 그것이 불법 사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예? 조사해서 기소하면 당연히 알렸겠지. 너 기소됐어. 그러나 우리가 기소 안 했어. 기소 안 했어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악법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불법 사찰하는데 그냥 우리는 기소만 해서 기소 안 했으니까 자료만 남겨놨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써있더라고. 임수빈 씨가 쓴 검사는 문관이다. 이분이 PD수첩 담당자 기소 지령을 거부하고 사퇴서고 나온 검사인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는 자세하게 써놨어요. 애가 뭐 표적 수사, 타권 압박 수사, 심야 조사, 피의사실 공표, 공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은 진짜 무죄가 나면 또 기소하고, 무죄 나면 기소하고. 이번에도 뭐 다음 뉴스 보니까 국민 참여 재판까지 했는데도, 판사도 무죄 때렸는데도 검사가 항소하더라고. 이 공소권 남용이에요. 기소 이후의 처분에 기준도 없고, 공판 시 증거 누락, 피의자 유리한 증거, 이거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게 밝혀지면 검사 처벌받아. 이거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이거 증거 누락한 거로다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이거 자세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경찰 지배 방식, 뭐 독점, 뭐 체포 감찰, 뭐 열댓 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검사했던 사람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대충 뭐 이렇더라고. 이분은 여자 변호사인데, 아니 나경원도 옛날에 김재호 판사한테 나경원 무슨 뭔가인데 고발 사주 해달라고 박원정 검사한테 부탁했는데 무혐의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박원정 검사가 입을 닫았으면 고발 사주 안 밝혀지고 도리어 더 그 한 사람이 처벌받았을 텐데, 이문정 검사에 또 박은정 검사도 정의감 있는 검사들, 이 사람이 나 부탁 받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도 피해를 안 받았죠. 정봉주의제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노회찬 이거 뇌물 검사 공표 면책특권인데 노회찬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통신기밀법인가 해가지고 황당한 거로다가 잘렸지 않습니까? 신영철 대법관,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서교 판사 임용 탈락. 이렇게 서교 판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일본에서도 조금 무슨 약간 활동하고 있는 그 재판관 잘라가지고 말들이 많았더라고.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는
이거 참 물어봐야 돼. 심리 불속행. 그러니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대법원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심리 불속행으로다가 이렇게 처분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4분의 1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 정관예우가 힘을 쓰는 게 통계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통계로 다 보여줘요, 이 책이. 양승태는 다 대충 아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설명할게요. 뭐냐, 긴급조치 피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 그거 우연이라고 판결했죠. 근데 긴급조치 피해 받은 사람이 대법원까지 3심까지 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헌법 소원을 안 받아줘요. 재판 소원을 안 받아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계와 무능을 보여줘. 아니 이거가 진짜 이게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안 받는다는 게 재판으로 끝나버렸으면 그거는 헌법재판소 안 받는다는 게 법률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 기능을 안 받는 것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 이 피해자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여기가 이제는 양승태 코트 행정처에서 나온 컴퓨터 자료예요. 여기 다 나와. 원세훈 거, 노동개혁, KTX 이런 거 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준다는 거. 특히 한명수 총리 건이 나오죠. 한명수 총리 정치적 위반법 이거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상고법. 이것을 또 보니까 일본에서도 갔어. 일본이나 우리나라 웃기는 게 우리나라 대법관 13명이 1년에 10,000건의 그 재판을 처리합니다. 나는 슈퍼맨이야. 그래서 책에 봤더니 그러니까는 중요한 사건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한 3시간에 100건 정도씩 몰아서 처리해요. 그 얼마나 진짜 부실하게 한다는 것을. 아니 나 이 책 오늘 이 책이 안 나왔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야 이건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는 심리 불속행 해가지고 웬만한 거 시시한 변호사가 올라온 거는 심리도 안 하고 밑에 연구관들이 처리하게끔 넘기고, 그 다음에 대충 올라온 거는 한 사람씩 한 재판건당 한 5분에서 10분 안 걸리게 올려가지고 날 잡아서 쫙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좀 신경 써서 재판하고. 그러니까는 3심제 해가지고 이게 3심제인지 아닌지 난 회의감이 들어. 그냥 3심제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자체가. 이번에도 조국 심판 4사람이 있어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한 사람만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한 사람이 설명해.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기각시키자. 다 제가 봤는데 이거 다 설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장 같이 쫙 찍어. 나머지 사람은 이거 보지도 않아. 돌아가면서 업무를 나눠가지고 지가 설명해서 결정하면 다른 사람이 도장 찍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자 이즈미 도쿠치는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우리나라 제일 변호사 김경득 씨가 한국 국적으로다가 일본의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여기도 보잖아요. 처음에 출발했어. 일본은 그래도 판사사 출신 5명, 변호사 출신 5명, 학자 5명으로 해서 1947년도에 최고재판소 출범을 합니다. 헌법 재판소 기능도 같이 해요. 그러나 52년도 되니까 1년에 1만 건을 처리해. 그래서 얘네들도 날림 처리하는 게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한국에 전수했겠지. 우리 이렇게 한다. 여기도
5명씩 나눠가지고 소부에 나눠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요. 근데 여기서도 상고 법원을 추진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가 날림으로 처리했던 것을 따로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상고법원,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을 만들자라고 추진하는데 계속 무산이 돼. 무산이 된 이유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유럽을 보니까 대법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럼 대법원을 늘리지. 왜 이렇게 안 늘리고 저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해? 난 정말 한국이나 일본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체코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만 명의 나라인데 대법관이 47명이야. 폴란드는 80명이고. 그러니까는 삼심제도에서도 제대로 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한다는 거야, 거기는. 우리나라, 일본은 안 하고. 그러나 그래도 일본은 재판원제도, 참심제도를 2009년도부터 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도 알게 됐어요. 일본도 로스쿨을 합격률로 다 뽑아요, 합격률로 다. 그러나 여기 써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러한 합격률 방식으로다가 합격자를 뽑는 것은 우연을 때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정한 점수다가 절대평가대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로스쿨을 나왔는데 비율로 뽑으니까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냥 시험 낭인이 생기는 거고 결국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격제도로 바꿔야 돼. 이 책에서도 이분이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한국과 일본이 같은 문제가 있구나. 또 하나는 이 책은 또 보니까 동기 김용찬이가 뭐 번역했다 2005년인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것은 검사 지위를 판사의 하위에 둔다. 그 다음에 검사의 기소는 판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거는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법정주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해. 일본은 그래도 조금 저기 독일에서는 기소 법정주의예요. 무조건 기소할 게 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독일 제도를 따오면서 약간 변형을 줬고 우리는 완전히 기소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검찰에다 우위를 주고 검사 지위를 판사하고 동등하게 해서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올려버리고 그럼 박정희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래서 일본의 또 단점은 정치의 금권화를 방치하고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다 대처해. 그래서 이게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그 단점이다. 이 책이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라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비판한 게 뭐냐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로 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대법관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이게 뭔 잘못이냐면 대법원장 밑으로 판사들이 줄을 서게 돼 있고 대법원장 말이 판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사들은 동등한 지위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재판을 관여 안 하는 것이 서양의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인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그 무조건 그 내각에서 지명해가지고 천황에서 하는 건데 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대법원장하고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불문율로 됐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다 대통령 임명한다로 바뀐 거예요. 요것도 박정희 때 독재가 쉽도록 대법원장만 쥐고 흔들면 밑에는 줄 서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박정희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까지 온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만 건 상해 재판권이 3시간에 날 잡아가지고 100건 정도 처리한다. 여기 이 책에 자세히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럽은 대법관 숫자가 많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를 한다. 그 다음에 유럽 인권위원 이 책에 나와 있다. 유럽 인권위에서
각 나라 헌법재판소 판결하는 것도 심사해서 미국 연방대법원 아주 운영이 심플합니다. 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해요. 상원의 인준으로 다 결정이 돼. 종신제야. 그 다음에 1만 건 중에 소송이 올라온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80건 정도만 추리는데 얘네들의 기준이 뭐냐면 단순해요. 규제 차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 차별의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 그냥 딱 보면 그냥 뭐 재판 소원이든 법률이든 헌법이든 재판에 대한 평가든 기준이 이거 딱 하나요. 딱 하나야. 이거 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 연방 헌법대법원의 80건의 것은 대부분 텔레비전 생중계하고 아주 뭐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떤 것을 바꾸는 거리고 얘네들이 마음껏 올라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변론 원고 피고 30분씩 변론 주고 대법관들이 질의응답하고 와서 이게 이거가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 연봉이 20만 달러예요. 많지도 않아. 그리고 미국 판사들은 연봉이 거의 다 비슷해. 대법관이라서 엄청 그러니까 2억이잖아 2억. 그 다른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대충 2억 연봉이 되는 거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청소년 범죄 뭐 범죄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2억이면은 줘야지 그 정도. 그래서 미국의 스타일은 그냥 뭐 저기 뭐 지역별로 선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무슨 판사도 있는데 월급이 큰 차이 18,000달러에서 20만 달러 10만 달러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동등한 느낌으로다가 행정은 다 행정부에서 도와줘서 하고 이렇게 운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갑니다. 검찰 개혁 방안 나머지 거는 다 세세한 거고 수사기소 분리 영장 단일주의 폐지 사법부 개혁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추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학자가 3분의 1 들어가야 된다는 거 배심제 도입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건 내가 조금 하도 궁금해하다가 어느 갑자기 딱 생각이 든 거야. 이건 좀 설명할게요 자세하게. 왜냐 배심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12명의 전원의 합의로다가 무죄나 유죄나를 결정합니다. 합의 닿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 다음 영국은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하면 그 기준으로다가 결정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80% 넘는 거죠. 그러나 대법원 전체 가면은 과반수로 다 결정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이상하지. 왜 과반수일까? 봐요. 배심제로 하면 처음에 배심제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와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가 항소를 못하게 돼 있어서 최종 심리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항고로 올라오는 것은 유죄야.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적에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범인이 그 증거를 인정했어. 그러면 배심제로 안 하고 바로 판사의 판결로 넘어와. 그것을 플리 바게닝이라고. 우리나라 플리 바게닝의 의미가 왜곡돼 있어. 그러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다 유죄 사건이야. 유죄 사건인데 대법관들이 절반이 나는 좀 유죄라고 그렇다라고 판결하면 무죄로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는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은 잡지 않는다는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절반으로다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이 유죄로 올라온 것을 마지막 심사 때 절반으로다가 무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야. 무죄가 나왔는데 무조건 항고할 수 있는 검찰의 있으니까 올려. 무죄는 올려. 대법원 전원 합치해 가서 절반으로다가 무죄인 걸 유죄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악용된 거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전원 합치는 제도가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호영 변호사한테 물어봤지. 형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검사가 그런 권한이 있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답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난 계속해서 법률가 만나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이거 사기다. 이 시스템을 반대로 활용하는 사기다. 난 주장. 하여간 선진국은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 독립, 공소유지도 다시 변호사한테 나눠서 주체를 3번 바꾸고 재판, 공판 중심 배심제, 3심 최종심도 변론 중심주의, 헌법재판소,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거. 이거 기준으로 따지니까 일본도 저기 이러한 사법 신뢰도가 40등이고 우리는 46등이에요. 정리요약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박정희 독재유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사 불기소한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 검사 불기소한 거. 이거 다시 공소유지는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말이죠. 개정하면서 다시 검사한테 줘. 아주 고양이한테 맡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거 재정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소하고 똑같은 결과다 해가지고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거짓말 공화국 사법 시스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이쪽 데려와. 얼마나 걸렸나? 아우 30.